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인생의 참된 지혜를 알아가는 지혜의 다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적 잘 나갔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거나 자신의 실수로 망하는 경우를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김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60대 이후 망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소. 나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40년 넘게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김아무개라고 하오. 올해로 75이 되었소. 이병철 회장 같은 큰 부자가 아닌 놈이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놈이 하는 소리니 그냥 넘기지 말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소. 오늘은 내가 4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보았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당신들과 나누려고 하오. 80년대 초반 이곳 안성시 공도읍에서 처음 공장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평택이나 용인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소. 그대도 잘 알다시피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였으니깐 말이오. 그때 나랑 비슷한 연배의 사업가들이 100명이 넘었을 텐데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보니 그중에 10명도 안 남았소.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사업을 접었거나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소. 특히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오. 젊었을 때야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오. 오늘은 내가 40년 동안 지켜본 나이 들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말해보려고 하오. 이 이야기는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박아무개 부장, 노후를 준비하시는 김씨 등 우리 나이대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오. 긴 말 필요 없이 첫 번째 특징부터 말해보겠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는 욕심이요. 용인 처인구에서 사업을 하던 내가 알던 한 사장이 있었소. 60대 후반이었는데 30년 넘게 운영하던 공장이 잘 되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더군. 그래서 은퇴도 하기 전에 아들을 데려다가 경영권을 다 넘겨줬소.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소.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더니 결국 3년 만에 부도가 났소. 그 사장은 보증을 다 서놓았으니 퇴직금도 노후자금도 모두 날아갔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오. 자식들 잘 되라고 일찍 물려주면 망하고 물려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원망하고 참 어려운 문제지. 내가 지금까지 봐온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오.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더라도 노후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오. 그리고 보증도 서지 마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줄 필요는 없소. 내가 아는 한 사장은 이렇게 했소. 공장은 아들한테 주되 건물 임대료는 본인 노후자금으로 따로 빼두었지.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오. 나는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소. 아버지가 이만큼 일궈놨으니 내가 더 키워봐라. 대신 망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하더군. 지금은 내가 은퇴하고 자문 역할만 하고 있지만 다행히 아들이 잘 꾸려나가고 있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오. 하지만 모든 걸 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과 본인의 노후자금은 반드시 구분하시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소.
두 번째 특징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거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30년 넘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소.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갑자기 식당 사업을 시작했지. 이유가 뭐였을까? 공장은 아들한테 줬고 나는 편하게 식당이나 하나 해볼까 싶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식당 사업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소.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 관리, 재고 관리, 직원 관리, 손님 응대까지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지. 결국 그 사람은 1년도 안 되어서 가게를 접었고 들어간 보증금의 반도 못 건졌소. 평생 모아온 돈의 상당 부분을 잃은 거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소. 나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냈는데 요식업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도전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오. 특히 전혀 모르는 업종은 더더욱 위험하지. 그럼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그건 아니요.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본인이 평생 해온 일과 연관된 분야에서 작은 일을 찾는 것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셨다면 같은 업종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 거요. 실제로 내 지인 중에는 은퇴 후에도 후배 사업가들 자문해주면서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위험 부담은 적고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요.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소. 세 번째 특징은 투자를 통해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거지요. 내가 가장 안타깝게 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말년에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소. 내가 한창 때는 주식으로 대박 치려던 인간들이 참 많이도 망했소.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투자 성공 사례가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지.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다. 주식으로 수익 났다.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깃하게 들리실 거요. 내 친한 후배 중 한 명이 있었소. 65세에 공장을 처분하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얼추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느냐?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소.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고 좋아했지. 선배, 이거 대박입니다. 한 달 만에 2억을 벌었어요. 그러더니 점점 더 많은 돈을 넣기 시작했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년도 안 되어서 전 재산의 80%를 잃었소. 지금은 월세 살면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 나이 들어서 하는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하오. 특히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소. 네 번째 특징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지요. 당신들은 이게 왜 망하는 특징이냐고 이해해 하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본 많은 사업가들이 결정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잃었소. 한번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리다. 이 사람은 안성에서 제일 가는 사장이었소. 40대 중반에 직원만 300명이 넘는 큰 공장을 운영했지.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있었소. 나는 아픈 적이 없어. 병원은 약해 빠진 사람이나 가는 거야.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면서도 건강검진 한 번을 제대로 받지 않았소. 술자리도 피하지 않았고 담배도 하루 2갑은 기본으로 피웠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소. 간영화였지. 6개월 동안 중환자실을 들락날락하다가 회사는 아들한테 넘겼는데 결국 관리가 안 되어 부도가 났소. 우리나라 속담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어. 정말 맞는 말이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요. 첫째, 매년 2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소. 둘째,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돌지. 셋째, 밤 9시 이후에 술자리는 절대 안 가오. 이렇게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걸 40년 동안 지켰더니 지금도 건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곧 자산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지킬 수가 없소.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소. 5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인간관계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리다. 평택시 포승읍에 한 사장이 있었소.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중국과 관련된 사업이 잘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렸지. 저녁마다 술자리가 있었고 골프장에서도 늘 사람들이 붙어 있었소.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었소.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돈을 쓰는 한 절대 배신하지 않아.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소. 회사가 어려워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지. 급기야 연대보증을 섰던 지인들마저 잠적했소.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고 회사는 부도가 났소. 그때 그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소. 김영, 내가 착각했어. 돈으로 산 건 돈으로만 끝나는 거더라고. 반면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 선배 사장은 달랐소. 직원들 자녀 대학 등록금도 챙겨주고 거래처가 어려울 때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지. IMF 때 그분 회사도 많이 힘들었소. 그런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하겠다고 나섰고 거래처에서도 먼저 납품가를 조정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소. 결국 그분은 IMF도 무사히 넘기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오.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소. 오히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법이요. 나이 들어서 더욱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관계요. 그게 바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줄 테니 말이오. 자, 이제 잠시 5가지 특징을 잠깐 정리해보겠소. 첫째는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는 욕심. 둘째는 나이 들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 셋째는 투자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 넷째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다섯째는 인간관계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이었소. 이 5가지 특징과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았어. 20대에 실패하면 30대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30대에 넘어지면 40대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 하지만 60대, 70대에는 다르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는데 늙어서는 돈을 지키기 위해 살게 되는구나. 참 와닿는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거 단순히 수동적으로 움츠리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오. 그래서 나는 우리 나이에는 공격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오. 무슨 뜻이냐면 공격적인 방어란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오.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보리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나는 회계사를 만나오. 내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꼼꼼히 상담을 받지.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서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철저히 하오. 매달 둘째 주에는 내가 투자한 건물들을 직접 둘러보오.
세입자들 얘기도 듣고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지. 건물 하나가 망가지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 말이오. 셋째 주에는 내가 자문을 해주는 회사들을 방문하오. 적은 금액이라도 자문료를 받으면서 업계 동향도 파악하고 인맥도 유지하는 것이지. 마지막 주에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리스크를 체크하오. 요즘은 법이 자주 바뀌니까 모르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 이렇게 매달 빡빡한 스케줄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소. 하지만 이런 노력 덕분에 내 재산은 꾸준히 불어나고 있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일이오. 젊었을 때보다 더 치밀하게,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오.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산 분산이요. 내 주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바로 수입원이 최소 3개 이상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내 경우를 보면 첫째는 상가 임대료 수입, 둘째는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 셋째는 자문료 수입이 있어. 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소? 만약 상가에 공실이 생기더라도 예금이자와 배당금이 나오고 자문료도 받을 수 있으니 당장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지. 반대로 자문일이 줄어들어도 임대료와 이자 수입이 있으니 큰 걱정이 없어.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오. 저는 건물 하나로 월 2천만 원 받아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죠?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대형마트 근처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소. 월세가 꾸준히 잘 나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마트가 폐점을 하면서 주변 상권이 급격히 죽어버렸소. 건물은 그대로인데 임대료가 반토막이 난 것이요.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것도 세상일은 알 수 없소. 그래서 나는 333 원칙이라는 것을 지키오. 첫 번째, 3은 최소 3가지 수입원을 가지라는 뜻이오. 임대료, 이자 수입, 자문료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수입원이어야 하오. 두 번째, 3은 한 곳에 전체 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넣지 말라는 뜻이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처라도 모든 걸 걸지 마시오. 세 번째, 3은 3개월치 생활비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라는 뜻이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투자금을 해지하거나 자산을 싸게 처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내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소. 이 사람은 사업을 처분하며 생긴 10억을 이렇게 나누었소. 3억은 안전한 예금과 채권에, 3억은 상가 건물 투자에, 3억은 배당주 투자에 넣었고 나머지 1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매달 예금이자 15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주식 배당금이 분기별로 들어오니까 생활이 안정적이요. 게다가 최근에는 젊은 사업가들한테 자문도 해주면서 추가 수입도 생겼다고 하오. 반면에 내 학교 동창놈은 퇴직금 전부를 고수익 투자처 하나에 몰빵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소. 이놈은 평생 은행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했소. 처음에는 대박이 났지. 2달 만에 자산이 12억까지 불어났다고 들었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소. 돈이 불어나니까 더 욕심이 생긴 것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추가 투자를 했지. 이제는 진짜 대세가 왔어.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야. 내가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소. 결국 큰 폭락이 왔고 가상화폐 가격은 바닥을 쳤지.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출금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소. 지금 이놈은 아들 집에서 살고 있어. 용돈마저 자식들한테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지. 나이 들어서 한 방을 노리는 건 도박과 다름없소.
오히려 작지만 꾸준한 수입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정답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성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이 있어.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더 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걸 잘 지키자. 매달 500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충분하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잘 버티더구려. 내 말을 듣다 보니 구체적으로 노후 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들 것이오.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황금 비율을 알려주리다. 먼저 본인의 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오. 우리 부부의 경우 월 50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더군.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첫째, 예금과 채권은 전체 자산의 40%로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나오. 둘째,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는 40%, 월 2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셋째, 우량 배당주는 15%, 분기별로 배당금이 들어오니 월 평균 100만 원 정도요. 마지막 5%는 현금으로 보유하오. 급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 매달 4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오. 여기에 내가 자문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요. 중요한 건 각각의 수입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임대료가 밀려도 이자랑 배당금은 나오고 주식이 떨어져도 임대료는 꾸준히 들어오니까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이런 분산 투자가 더욱 중요하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이 솔직히 어렵지 않소. 그리고 내가 이런 지식을 어떻게 쌓았는지도 궁금할 것이오. 그래서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오.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주기 아깝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오. 내가 실제로 경험한 예를 들어보리다. 작년에 세무사 선생이 절세 전략을 짜주어서 2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했소. 수수료는 200만 원 들었지만 1,800만 원을 아낀 것이오. 또 우리 회계사는 분기마다 자산 리포트를 만들어주오. 덕분에 어떤 투자가 수익이 나고 어떤 건물이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만 해주어도 큰 도움이 돼요.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오. 오히려 이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봐야 하오. 전문가를 고르실 때 내가 드리는 팁은 이렇소. 첫째, 주변에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추천을 받으시오. 둘째, 최소 3명 이상은 만나보고 결정하시오. 셋째, 처음부터 큰 금액을 맡기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시오. 특히 요즘은 자산관리사나 재무설계사들도 많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소. 결국 우리의 노후는 마라톤과 같소. 단거리 경주처럼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지.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 있어.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어.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5가지 특징들,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것,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 투자로 한 방을 노리는 것,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일 것이요.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소. 젊은 시절의 패기와 도전 정신은 좋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요. 그 지혜는 바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건 바로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이요.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내 주변에도 60대 후반부터 자산 관리를 시작한 분들이 계시오. 처음에는 막막해 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 특히 요즘은 정보를 구하기가 훨씬 쉽소. 은행의 재무설계 서비스도 있고 신뢰할 만한 자산관리사도 많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 집에 가셔서 본인의 자산 현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이렇게 첫걸음부터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이오. 내 경험상 가장 어려운 건 시작이었소. 시작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군. 그대들의 노후가 나처럼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김 회장님의 지혜로운 조언이 구독자님들의 인생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